답답한 정치권에 시원하게 쓴소리를 해주시는 바로 사이다 중에 사이다. 우리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이 갈수록 더 힘 세지고 더 힘이 세져야죠. 힘이 더 세지시는 것 같아요. 자,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박 원장님이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특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DJ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DJ라면 네, 어떻게 볼 건가? 예. 이 상황을 네, 그렇죠. 좋습니다.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지금 녹화하는 이곳, 이 스튜디오에서요. 박지원 전 원장의 뉴스토마토 특강이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 DJ라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에 전하는 제언, 이런 게 주제인 것 같은데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박지원 원장님에게 뭔가 전달을 하면 그 말이 위로 올라가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잘 꽃이 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원장님 이 수요일 날 강연 들으시고 또 따로 한번 여쭤보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들 많이 하셨나요? 지금 현재 제가 금년 2월부터 네. 6월까지 한 30여회 전국 지방을 돌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번에는 외교, 우리가 왜 외교가 잘해야 그렇죠. 되는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 모디 총리나 일본의 기시다 네. 총리 예를 들면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무료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제가 6.25였잖아요. 네. 그냥 어땠습니까? 6.25 일단 여쭤보면. 글쎄요, 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참극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나쁘다,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의도에 가서 이제 계곡에서 친구들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73주년 기념식이었는데요. 한국전 기념재단 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했는데 정부는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했겠죠. 저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73주년 6.25 기념 행사가 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부 주도로 해서 딱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북한이 이제 다음 달에 네. 승전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고 네. 또 특히 지난번에 실패한 발사체를 또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네. 두고 봐야죠. 어쨌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안 가셨고 기념식에 작년에도 안 가셨어요. 네. 2년 연속 지금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6.25 기념식에 대해서. 5.18 기념식도 사실은 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좀 그 기념사의 양이나 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왜 대통령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류의 그런 거에 참석하시는 것을 왜 그럴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보수 정권이니까 아무래도 보수에서는 상당히 국방 다 중요하지만은 중점을 두니까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6.25 아니 보수 6.25 정권이면 기념식은 본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면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부에서 판단했겠죠. 뭐. 북한에서 남한을 그렇게 그냥 갑자기 새벽에 침범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3년 내내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했던 민족 상잔의 비극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좀 정부나 이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 그런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총평을 그 정도로 하고요. 좀 여쭤볼게요.
북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색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건강 악화설이 계속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김주애, 그 아주 예뻐하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주애하고 노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플러스 지금 김영철, 지난번에 우리 그 천안함 관련해서 우리한테 강경하게 대응했던 김영철 씨도 업무 일선에 복귀를 했어요. 이거는 김정은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교체를 해서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뜻일까요? 글쎄, 그 피상적으로 언론, 특히 TV에 보도되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람 건강은 항상 뭐 아무리 젊건 나이가 들건 좋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감기도 들고 뭐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에서 그 김정은의 건강 등은 어떠한 약을 또 어떤 치료를 하는가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예전에 기사 쓸 때도 그런 거 많이 파악하고 그러셨죠? 뭐 그렇죠.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나쁘다 이런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김영철의 등장은 네, 뭘까요, 그거는? 저는 상당히 북일 간에 어떤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일 간에? 네.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그 외교의 잘하죠. 귀재예요. 귀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정상회담 등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이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네네. 또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일본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원체 가깝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 북한을 향해서 약 한 달 전에 만나자 하니까 북한에서도 못 만날 것 없다 이런 화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김정은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발생한다. 실제로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네. 북일 간에는 지금 전쟁 보상비,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일본에서 해결을 위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미리 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로서는 지급하려고 할 거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가장 북한에 지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네. 납치, 일본인 납치. 예, 일본인 납치자를 송환받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해결 안 됐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일본과 대화를 함으로써 미국과 대화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일본에게 그러한 양해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통일, 복남이 되고 이 대화가 되면은 통일, 통미, 복남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그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는 뭐 완전히 패싱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영철이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특히 북한도 미국도 다녀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는 패싱하고 북한, 일본, 미국이 움직임 심상치가 않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되느냐, 대화를 해서 남북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일본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는 통일, 통미, 봉남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걱정이긴 하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 부녀,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부쩍 그 김주애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예뻐하는 딸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뭐 혹시라도 교체하겠다, 내지는 나의 후계자로 이 딸을 좀 선택하겠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김주애가 너무 김정은이 어린데? 굉장히 예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그렇게 후계자로 김주애를 내세운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사실이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해서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갈 때 네,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했기 때문에 평양역에서 기차로 갔잖아요. 하노이까지. 네, 네. 가면서 그때 소위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머리 위에 핵을 두고 살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과 경제 발전을, 즉 병행 발전한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이제 결정판을 찍을 걸로 알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타결, 즉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라. 네. 선 핵 폐기 후 경제 제재 해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뒤로 넘어졌잖아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핵을, 경제를 병행 발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오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걸 네. 뒤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 발사 이런 현장에 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미사일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핵을 만들고 핵을 쓸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좀 힘들어도 따라라.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걸 저는 보여주려고? 그런 메시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후계 구도니 뭐니 이런 거보다는 좀 네, 아직 거죠. 저는 후계 구도는 아니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보기에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그건 괜찮습니까? 김정은 뭐 사실 그 비대하잖아요. 그 체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쫙 빠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한번 빠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비대해졌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죠. 사실 제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게 2000년 그 6.15 정상회담 후 만나가지고 네. 왜 당신은 비행기를 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포증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 비행기 탄다. 그럼 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면서 중국 가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기차를 타고 가느냐 네. 라고 했더니 저한테 깜짝 놀랄 소리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적국에서, 미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격을 하면은 산산이 없어진다. 그럼 불안해 있군요. 예. 항상. 그렇지만 기차를 타고 가면은 네. 요격을 못 한다. 그건 전쟁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북한의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 체제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과도한 담배 피우고 또 혈통이 있어서 건강이 나빠진 건 사실이죠. 거기에 그러한 그 스트레스,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다고 하면은 네. 나는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건강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안 좋을 볼 때는 수밖에 없다. 우려할 사항은 네. 아니다 네. 그렇게 보지만은 네. 그러나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렇죠. 함부로 말할 수 젊으나 없죠. 뭐 네. 나이드나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또 국정원장님이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북한에서도 평양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요. 아십니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평양이 살기 좋다 그러면서 북한 유튜버들이 자기네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걸 특징으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뭐 좀 선전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유미. 영어도 잘해요. 영어 네. 잘하고. 예. 예. 그 젊은 여성들이 아주 예, 상큼하게 예,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미, 송아 뭐 이런 네.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들의 유튜버 채널이 갑자기 중단이 돼 버렸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글쎄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예. 알아봤어요, 저희가. 예.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국가정보원에서 예. 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방송통신심 이게 지금 언제 나온 뉴스냐 하면은 2023년 6월 23일에 나온 뉴스인데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송아 이름이 셀리 파크스래요. 유미 올리비아 나타샤 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이름도 복잡하네. 그다음에 뉴 디파크 뭐 이런 등등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브 채널 3개. 그러니까 이게 채널 이름이겠죠? 뭐 송아, 유미 이런 게 다 네. 예. 그 유튜브 채널 3개 접속 차단을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했다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제 말은 그게 이 채널은 어린 여자아이 등이 등장을 해서 북한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유창한 영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자가격리하고 있다 이런 영상도 공개를 했고요. 본인이 요가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평양은 참 그래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는 걸 선전하는 예. 매체였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도 끝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유튜브를 못 보게 딱 접속 차단을 방심위가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북한의 어떠한 출판물이나 방송 매체에 대해서 선전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방통위원회에서 네. 우리가 접속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북한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우리 방송을 못 듣도록 차단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이제 평양하고 남한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교류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그때 사이가 나빠졌을 때 갑자기 탁 판문점에 있는 거를 부셔버렸잖아요. 네, 부셔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북한에다가 얼마 전에 냈단 말이에요. 중앙법원에다가 447억인가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돈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판사가 하는 말 걔네가 듣지도 않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 받는 방법이 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그런 저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면 저작 그 관련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중단시키고 우리가 그거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평양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작권법, 저작권 이런 게 비용이 소설, 없어요? 이런 소설. 출판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해가지고 소위 저작권을 하는데 직접 송금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저는 방송을 차단한 것은 우리나라도 할 수 하고 또 뭐 유튜브도 방송통신으로 보고 북한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평양방송, 네. 이러한 북한의 방송이나 노동신문 이러한 것을 지금 제한적으로 통일부나 학술기관에는 개방하고 있는데 이걸 전 국민한테 개방을 해도 저는 가장 확실한 반공교육이 될 것이다. 그냥 보여줘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실정법상은 차단하게 돼 있고 차단하게 돼 출판물에 있다고요?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을 개방하면은 우리 국민이 현혹될 리 없어요. 비교하면은 확실한 오히려 반공교육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방해야 된다 언젠가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23년인데 왜 갑자기 잘 보던 거를 이 시점에 차단하는지. 그냥 두 번째는 원장님도 그러면 국정원 원장님 하실 때 이런 북한 쪽 유튜브나 이런 거 차단해달라고 요청 같은 거 방통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그러한 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원에서 뭐 안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유를 했겠지만은 이 시점에서 방통위에다가 그런 거 못 보게 차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뭐 계기가 있는지 잘 어쩐지는 몰라요?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보도에 의하면은 차단됐다 하는 것만 읽었는데 네. 오늘 지금 네. 국정원에서 방통위에 네. 요구해가지고 요청했다고.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업무다. 현 실정법상.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뭐 할 수 있는 뭐 이게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의 귀와 이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더 강하게 하지만은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북한에서 많이 시청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거는 그쪽에서 많이 시청되는데 왜 우리는 몇 개도 못 보게? 그건 이제 뭐 정보 유입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개방을 하면은 방공교육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정도 수준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예. 있는데 일단 박지원 원장님은 국정원에서 하는 거는 뭐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못하는 걸 하거나 이건 아닌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자,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베트남 외교 성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뭐 언론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LH가 베트남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개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객서를 체결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뭐 사우디로부터도 엄청난 공사 수주를 따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한 프랑스나 베트남의 방문은 저는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어요. 예, 왜냐하면 양국 간에는 그렇게 경제적, 안보적 현안이 없습니다. 베트남하고 우리 간에.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베트남은 북한과 수교 국가이고 오죽하면은 하노이에서 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겠습니까? 지금 프랑스만 하더라도 가셔서 그 엑스포 네. 유치 활동이었지 물론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 현안이 없었고 특히 베트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도 우리의 투자와 기술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경제 외교가
잘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거듭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검사님들이나 검사님이었던 분들이나 엄청나게 술렁술렁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검찰 공천 관련해서. 혹은 검찰 출신들이 대거 공천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력 구조를 보더라도 네. 총선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항상 미래 권력에 줄을 서지 그치. 지금 네. 현재 죽어가는 권력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나면 지금도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성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성공적이에요. 네. 국민 입장이 아니고 네.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성공적으로 윤핵관에 의거해서 여의도가 좌지우지되고 국회가 있어요. 네. 또 국민의힘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전부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윤핵관의 책임론도 나올 거예요. 네.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대거 공천해서 검핵관으로 정권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용화대 출장소이지 큰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레임덕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좀 입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용산에서는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나의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총선에 등장시켜야지 본인에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하겠다면서 60명의 이름을 집어넣은 그 소추 발의안을 만들어서 냈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라임 이봉현 사태 때 뭐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 3명하고 그다음에 유호성 그 간첩 작전 때 있었던 그 검사하고 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그 일련의 행동, 민주당에서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 그러니까 검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좌지우지 뭔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흐름과 이 민주당에서 그거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탄핵 요구 이런 것까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의 유호성 간첩 사건이나 김봉현 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꼭 탄핵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파면도 안 시키고 징계도 안 하니까. 아니 글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먼저 그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성 간첩 사건을 기억하는 그 수사를 한 검사를 또 김봉현 그 사람 수사 이런 뭐 술접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지금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탄핵 소추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서 국민적 지지와 함께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더 뭘 또 알려야 될까요?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 충분하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159명 네. 생명을 앗아갔는데 네.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그 좋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이 네. 국회에서 의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헌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검사들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탄핵 지금도 좀 늦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글쎄, 그러니까 하지 반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 더 좀 여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날 귀국했거든요. 본인이 없는 1년 동안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고, 앞으로 자기는 여기서 활동하겠다. 즉,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복귀하겠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기 전부터 그 제가 얘기한 게 네. 귀국하면은 정치하지 뭘 하겠느냐. 정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혁신위가 지금 출범해서 산뜻하게 나가고 있는데 단합의 계기가 돼야지 분열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논하고 있던 귀국 행사의 소위 개딸과 낙달이요? 예, 이런 것이 충돌할 수 있다 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 낙달이라는 것도 있군요, 이제.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낙달이라는 것은 낙지딸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뭐 어떤 그 분의 글을 페이스북 SNS에 올린 거 보면은 개딸들이 그쪽을 낙지딸이라고 했다 하는데 이것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개딸이건 낙딸이건 수박이건 이런 것보다는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야당으로 가자.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지 분열로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저는 단합의 계기, 강한 야당으로 나가는 계기를 이낙연 전 대표도 만들어 가야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니 그 비명계에서는 뭐 팬덤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만 또 그냥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막 이름까지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낙달의 실체가 없다는 실체는 거예요. 없다. 예, 누군가가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귀국할 때도 거기에 뭐 1,5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네. 그러한 현상이 없었잖아요. 이건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 생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돌아오면서 1년 17일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 복지도 뒷걸음치고 대외관계는 흠이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네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단합할 겁니다.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쌉니다. 단합할 거다. 예, 이게 되게 그래야죠. 중요한 메시지네요. 예. 원로로서 단합을 시키겠다 이 뜻으로 제가 그래야죠.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예.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